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2,300억, 기관 투자자가 9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980억, 기관 투자자가 12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양매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2,600선을 이제 하락 돌파를 했다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60일선 근처에서 주가를 반등을 시켰고요. 장기 이평선과 이제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을 해준다면 지금 이 횡보하는 그 라인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하면서 연일 매도를 계속 이어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3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전날 대비해서 절반보다 조금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이제 계속 이 매도로 또 접근이 되는지 일단 이 내일과 다음 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MSCI 리밸런싱을 결정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이 날에 대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조정받지 않았고 쌍봉을 찍고 이제 내려왔지만 서서히 이제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의 상승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 투자자가 127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어제 매수를 했지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매도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이제 매수를 했지만 98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또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CPI 지표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조금 올라갔지만 일단 오늘 이 밤에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CPI 지표가 이제 우리 기대처럼 또 이제 내려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단기적인 이제 CPI 지표 상승이 또 나온다면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한다면 뭐 큰 움직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315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전날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또 저항을 맞는 모습이고요. 이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점, 고점, 저점, 고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00원 라인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지수 선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0.6%, 뭐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CPI 지표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0.9%, 1% 가까이 좀 상승을 하는데 마찬가지 이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원자재는 이제 천연가스가 2.96%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또 치솟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최근 1년간의 이 가격대를 보면 작년 이제 말부터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이제 떨어졌는데 그 빠르게 떨어진 가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3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이 국제유가도 84달러를 찍으면서 어제보다는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CPI 지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근원 물가 지표는 그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달 CPI 지표 보고 다음 달 CPI 지표 발표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고요. 채권 금리는 4%대입니다. 4% 정도. 그래서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뭐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 크게 지금 조정 받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 국채 금리 가격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또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위험 자산보다 국채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 시장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원 하락해서 0.7% 정도 하락했고요. 16,88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시장이 굉장히 흔들림이 강했고요. 적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옵션 만기가 이제 뭐 조용히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만기 다음 이제 내일은 금요일, 금요일에는 MSCI 리밸런싱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명분이 있는 그 날이 이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시장, 이제 원래대로의 시장으로 좀 돌아올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공매도 억지스러운 눌림목이 좀 이제 많이 해소가 되면서 좀 이제 크게 하락을 하거나 뭐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고요. 거래량은 뭐 시간의 거래량 뭐 크게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도 238만 주로 점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옵션 만기 당일까지 계속 거래량을 죽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40원 올랐던 거 절반 정도 반납을 했는데요. 뭐 옵션 만기까지는 특별한 상승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쿡쿡 눌러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16,000원 후반 수준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쌍바닥 형태로 계속 이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 바닥을 지금 한 5일째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지역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루한 움직임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위한 그런 이제 쌍바닥을 다지기 위한 양봉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그 시점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것인지 혹은 이제 조금 더 힘차게 올라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 없이 진행하고요. 이 다음 주 정도 해서 이 오른쪽 바닥 라인을 올려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이평선도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면서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평균적인
평균적인 가격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이 움직임이 좀 이제 반전이 생기기를 바래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횡보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거의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달 내내 오르고 한 달 내내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익숙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계속 이제 우리가 맞아왔기 때문에 하락을 맞아왔기 때문에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반등이 시작되고 이번에 이 양운과 음운구름 사이를 나가든지 양운구름 사이를 위로 바로 뻗어서 나가든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임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변수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도 뭐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제 20 월봉선 저항을 맞고 한번 이제 눌러졌는데 여기서 양호구름 딛고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거래도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가격대에서 큰 거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 가격대에서 이 거래할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같이 움직였을 때 이런 상승과 하락이 힘차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간 투자자 매도 진행되었고요. 66,000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뭐 크게 많은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뭐 8월 7일부터 해서는 뭐 큰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네. 금융 투자는 22,000주 오늘 매도했고 뭐 전날 매수했던 거 거의 그 수준으로 매도했고요. 보험은 큰 매도 없었고요. 투신도 매도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자까지 해서 매도가 끝났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56,000주 매도했는데요. 뭐 이전처럼 많은 물량을 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내일부터 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이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수급을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외국인 투자자 그동안 계속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를 늘려왔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도 같이 한번 보면 688만 주입니다. 696만 주를 찍고 어제 공매도 피크를 찍고 살짝 이제 감소를 했고요. 요 날은 이제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약 매수를 진행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공매도가 상한이 된 모습이고요. 뭐 몇만 주이긴 하지만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추가적인 이제 감소를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도 한 10%대 공매도 거래였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238만 주인데도 불구하고 일 공매도 거래가 19만 주인 것을 보았을 때 전체 공매도 비율은 한 7%, 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 만기까지 계속 활발하게 공매도 거래를 이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공매도 거래가 이제 이 옵션 만기 혹은 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지 이제는 공매도를 늘리던 것을 상환을 하기 시작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도 체결이 조금 늘었고요. 14만 주 체결에 7만 4천 주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3일 정도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뭐 크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차장고는 193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것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움직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14만 주 매도해서 13만 주, 뭐 거의 14만 주 동일하고요. 전날 전전날 매수했던 거 뭐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뭐 큰 매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83%
뭐 비슷한 숫자를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 보율은 12.8% 수준에서 지금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수량을 생각한다면 이미 이제 12.83% 정도면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다시 늘어날 만한 시기다라고 알 수 있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반전이 내일부터 나온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 공매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그 수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MSCI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입을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거래원은 뭐 어제 JP 모간 또 이제 모간 서울 이렇게 이제 원래 매도하던 물량이 또 나왔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JP 모간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반전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거고요. 뭐 오늘은 특별하게 그렇게 매도를 찍어 누르는 수급은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살펴보았고요. 뭐 특별하게 더 볼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전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고 온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이 이제 12조 원 규모의 우간다 원전의 수주가 지금 다가왔다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대통령인 무세베니 대통령이 협상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우간다 수출이 정신호가 켜졌다라고 하는데 외신에 따르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이제 캄팔라에서 열린 아프리카 주요 25개국이 참석하는 커피 서밋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과 러시아가 최대 15,6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나라와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규모를 보면 굉장히 이제 큽니다. 네, 규모가 15,6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00메가와트 규모 기준으로 해서 15기는 이제 건설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규모고요. 이 우간다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큰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우간다의 우간다와 MOU 체결을 했었고요. 한수원이 우간다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12조 규모이고요.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먼저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지역은 우간다 수도 캄팔라와 100여 킬로에 떨어진 부엔데 지역이라고 이미 이제 지역까지 설정이 된 모습이고요. 1000메가와트급을 먼저 짓고 2031년까지 2000메가와트 규모 2기를 건설해서 2032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가동 연도를 보면 이미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폴란드 원전보다 가동 이 목표가 빠릅니다. 네, 2032년이면 사실 지금부터 9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원자로가 발주가 되고 부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간다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AEA에서도 지금 이제 5월 원전 건설을 승인을 하면서 이제 힘을 받았고 원전 부지를 지금 확보까지 해놨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또 이 우간다 관련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러시아와 한국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 기기 사업을 이제 누가 할 것인지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처럼 한국 이 원전 컨소시엄이 또 이제 2차 시공을 맡을지, 네, 혹은 주 설비를 맡을지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각각 이제 이 원자력 발전 한 기씩을 맡을지, 네,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000메가와트급 웨스팅하우스가 AP1000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PR1000을 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수출권에 대해서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이제 소송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수출을 못하게 계속 막는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그런 어, 이 관계도 있고, 그죠? 러시아가 이 아프리카의 원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조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되지 않은 수주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단독 수주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빠르게 이제 이 소송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단독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좀 하반기에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뭐 사우디, UAE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네, 금액이 그죠? 금액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지금 프로젝트 이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도 국가 이제 이 능력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많은 이 금액을 지금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간다라는 기업, 이 국가는 사실 아프리카 국가이면서도 아직 그 GDP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국가인데요. 그런 국가에서 지금 12조에 대한 원전 프로젝트와 아까 15,600메가와트급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광물 자원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이 니제르 쪽에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니제르가 지금 세계 7위 정도의 우라늄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라늄 공급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면서 네, 그런 이 프랑스가 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이 대륙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개발이 아직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천연 광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옛날처럼 뭐 식민 지배는 아니겠지만 도움을 주면서도 저렇게 이제 어, 대가를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는 필요한 광물을 받아낸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네,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합니다. 중국이 지금 핵심 광물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하다 보니 그런 이 제3자의 공급자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은 올해 5월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된 어, 대중국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그런 이제 쿼드 투자자 네트워크 퀴드를 발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에 어려운 광물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MSP에는 앙골라, 보츠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자원보유국 7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간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많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뭐 발전이 더디기도 하고 GDP도 부족하고요. 사실 이제 그 국가들이 직접 광물을 이렇게 대규모로 캐내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발전원을 추가로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건설들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이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이해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우간다의 원전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어떤 핵심 광물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이렇게 뛰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이 대가가 어떤 것일지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튀르키예 향후 30년 동안 원전 건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세일즈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131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지금 30년이라고 해도 매년 거의 4조 가까이를 투자한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큰 투자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11%, 2053년까지 29%로 늘려서 지금 에너지 안보를 원자력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에너지 자원의 70% 정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요. 천연가스가 98%, 석유가 92%, 석탄이 50%에 가까우면서 인구도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8,500만. 그래서 이 정기적인 수요도 많을 것인데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 발전을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거의 완공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 로사톰에서 이 튀르키예 원전을 건설을 거의 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한 10% 가까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이제 차곡차곡 계속 후발 주자들이 이 후발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 특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또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튀르키예 북부 시노베는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진 4개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캐나다 제조업체들이 소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한 이제 단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튀르키예가 그런 이제 이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력 발전 건설을 대량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원자력 발전과 이 해상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에너지원들이 다 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같이 좀 빠르게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기존에 원자력 발전이 없던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좀 이제 그런 이 투자들이 뜸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보았을 때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가속화를 빨리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석탄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신한울 3, 4호기를 제외하고 이집트 원전 2차 시공을 제외하고는 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시화는 되었는데 결실을 맺은 프로젝트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사우디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우간다 원전, 튀르키예 원전, 영국 원전, 뭐 이렇게 이제 줄줄이 네, 어,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소송 합의 소송 이 소식이 들려온다면 분명히 이제 이 원자력 발전만 하더라도 대형 원전만 하더라도 네, 큰 금액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몰려 들어갈 것 같고요. SMR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 전망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도 답보 상태이고, 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원전 수출을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정세와 그런 원전에 대한 시장 수요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말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지금 뭐 우리가 1년, 2년, 3년을 기다려왔다라고 해도 앞으로에 대한 1년, 2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3년은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가 개선되는 과정, 그다음에 코스피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봤다면 앞으로에 대한 2년은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결실을 맺는, 네, 열매가 맺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남동발전에서 내년 초에 1.5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이제 본격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2024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제 지멘스 가메사와의 그런 전라남도 영광 쪽의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수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나세를 조립하고 그런 OEM,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남동발전이 수행하는 1.5기가와트에서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외산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기다려 볼 봄직하고요. 8메가와트 규모를 유일하게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국산화 규정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량을 모두를 한 업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이 많은 물량을 이제 나누어서 각각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단지 설계 입찰에 들어가고 터빈 입찰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라고 하니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 터빈이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줄줄이 나오죠. 이 200메가와트 규모의 신한 대강 및 400메가와트 규모의 신한 임자, 그 다음에 320과 320메가와트 규모의 두 단지가 이제 인천 쪽에 또 이게 조성이 되고요. 전남 영광에도 지금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제 24년부터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 프로젝트들이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값싼 건설 단가가 또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이라고 해도 뭐 사실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이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소식, 해상풍력에 대한 소식, SMR에 대한 소식들이 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좀 많이 늦었지만, 네, 1년, 2년 기다려도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분명히 이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2년 하면 또 너무 길어 보이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만 일단 먼저 지켜보고 네,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